자, 멜로뽕띠 여섯 번째 하겠습니다. 잠깐. 멜로뽕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뭐 신체적인 도식, 뭐 지향성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현상학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그걸 멜로뽕띠적으로 다시 문제의식을 부각시킨 겁니다. 이제 이 책의 지각의 현상 일부의 지금 6장 오늘 할 얘기가 그 얘기인데 표현으로서의 신체 그리고 언사라는 건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타자를 인식할 때 하버마스나 헤겔의 경우에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고 이 레비나스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 뭐 이런 것이 중요한 어떤 소통의 주장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가 이성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였다. 그러면 그 중간의 입장은 뭐냐? 뭐 제가 너무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꾸 중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논리적으로 조금 빈약한 부분은 없지 않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타자성의 문제를 고민할 때, 타자의 정착을 고민할 때 이 분류하기가 좋아요. 뭐 정치 철학을 너무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너무 난해한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에 지금 멜로뽕띠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알 때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일부 6장의 표현으로서의 신체 그리고 언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실어증 213쪽에 보면 실어증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굉장히 생태학적인 생태학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철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철학이죠. 경험이라는 게 감각적인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일상에 밀접해 있는 그야말로 생활세계 철학을 하는 거예요. 여기 213페이지에 보면 실구어증에 관련된 소위 어휘상실,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갖고 있는 소위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 274쪽에 보면 이 세계 이름에 대한 기억 상실은 환자의 전체적인 행동에서 자리를 잡게 하면 보다 일반적인 장애의 특수한 표시로 나타났다. 제시받은 색을 명명할 수 없는 환자들은 마찬가지로 주어진 지시에 따라 색을 분류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말을 잊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어휘를 잊어버린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색을 모른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들에게 견본들을 기본 색조에 따라 분류하라고 요구하면 우선 그들이 정상인보다 천천히 세심하게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책을 한번 분류해봐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명도가 높은 수로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견본에다가 이렇게 주고 얘기를 해보라고 비교를 해보면 또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범주적인 것을 하면서도 다른 견본하고의 그 비교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색을 얘기하는 걸 못하는 건 뭐냐? 단순한 기억 상실이냐? 어떤 어휘 자체에 빨강이라면 빨강이라는 색깔이라는 그 단어를 빨강이라는 색깔을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기억 상실증이라는 건 어떤 어휘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라는 건데 그런 감각적인 기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해석을 못하는 거냐? 그 주지주의죠. 해석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판단이나 해석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뭐? 사실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것은 뭐예요?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어휘 하나만이 아니고 그 어휘를 통해서 타자와 내가 혹은 다른 색깔과 다른 색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색은 차가워 이런 색은 따뜻해 뭐 이런 어떤 관계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어증 환자라는 건 그런 관계적인 맥락을 모르는 거죠.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실어증과 관련돼서 이제 소나타 음악을 예를 들고 있어요. 284쪽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소나타의 음악적인 의미는 그것을 실어 나르는 소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듣기 전에는 어떤 분석도 우리에게 그것을 예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주가 끝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음악의 지적 분석에서 경험의 순간을 회상하는 것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주하는 동안의 소리들은 소나타에 기여일 뿐만 아니라 소나타는 소리들을 통해 거기에 있고 소리들이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음악 듣고 소나타 음악 듣고 좋다. 근데 끝나고 나면 저게 무슨 미를 연주했는지 파를 연주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뭔가 균형이 잡히고 화음이 있는 건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나타를 듣고 그 소나타가 좋다고 하는 의미는 그 관계적인 것, 화음의 맥락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어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 그런 언어 속에서의 관계적인 맥락을 잊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어휘 하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285 그 소나타 음악에 대한 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실어증 환자에 대한 얘기,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285쪽의 중간입니다. 외관상일지라도 언사에 의해 사고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렇죠. 사고는 내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세계와 말의 바깥에 있지 않다. 그렇죠. 사고는 내적, 내가 어떤 어휘를 알고 내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깥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 우리를 속이는 것, 표현에 앞서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사고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이미 구성된 것이자 이미 표현된 것들의 사고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미 구성된 것에서 표현되는 건 뭐예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적인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들은 우리는 말없이 스스로에게 회상시키고 이것들에 의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적 삶의 환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 자칭의 침묵은 언사에 의해 울려 퍼지고 저 내적인 삶은 내적 언어이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회적인 함의, 맥락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실어증 환자는 그걸 잊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286페이지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습관의 획득에서 갑자기 새로운 동작에 응하게 되듯이 우리의 문화적 획득이 저 미지의 법칙에 이바지하도록 동원될 때 사고와 표현은 동시적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는 언어가 제도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이 모든 틀에 박힌 언사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형성된 의미들을 우리 자신이 소개한다. 그렇죠. 빨강이라고 하는 어휘는 빨강 하나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 빨강에 연결된 무슨 예를 들면 정열적이다, 따뜻하다, 혁명적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맥락적인 게 있어요. 그것과 대비되는 게 무슨 파랑색, 차갑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이미지 맥락이 있는 거죠. 단순히 빨강, 파랑,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빨강과 파랑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유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대비와 맥락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언어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에서 빨강이라는 색깔에 기여되는 어휘, 보캐러블리에서의 빨강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침묵이라는 말을 못한다고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런 맥락, 그런 어떤 언어적인 제도화된 언어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89페이지에 보면 나는 타자의 동작을 지적 해석 활동에 의해서 이해하지 않는다. 의식들의 의사소통은 의식들의 경험들의 공통적인 의미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그것을 기초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들의 의사소통, 나와 타자의 의사소통은 뭐예요? 경험의 공통이라기보다는 그 의식들, 그런 의사소통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응하게 되는 운동은 환원 불가능한 시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의미의 지적 규정과 정밀성에 선하는 일종의 맹목적인 인식에 그 운동에 가담한다. 그러니까 이미 일종의 맹목적인 인식에서 운동에 가담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서 언어적인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타자의 행동을 보고 혹은 타자의 말소리를 듣고 혹은 타자의 어떤 의미 표현을 보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언사라고 하죠. 언행을 하는 겁니다. 288페이지 동작의 의사소통이나 이해는 나의 의도와 타자의 동작의 상호성, 나의 동작과 타자의 행동에서 읽혀질 수 있는 의도의 상호성에 의해서 얻어진다. 그렇죠.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과 의미의 상호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동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9페이지 맨 밑에가 7절의 제목이 언어적인 동작인데 이게 언어적인 동작이라는 게 액션이라기보다는 퍼포먼스죠. 수행적인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언어 이론에서 화행론, 수용론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이제
화행론, 수용론인데 그게 바로 언어적 동작이죠. 이 책은 뭐 1940년대 나온 책이니까 그 언어적인 화용론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앞에 그런 그 분석 철학의 그 용어인데 그런 것들이 그거보다 앞에 나온 책이라 이런 말은 안 오지만 그런 맥락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정적인 기호다. 그런 약정들은 인간 사이의 사후 관계 방식이고 먼저 있어야 할 의사소통을 가정하며 언어를 그러한 의사소통의 흐름 한가운데 둔다. 291쪽 위쪽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약정적인 기호 안에서 그런 문화적인 침전 안에서 인간의 언어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93페이지에 보면 결론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최초의 밑그림을 정서적 몸짓에서 추구해야 하거니와 정서적인 몸짓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정서적 몸짓에 의해 인간은 주어진 세계 위에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를 쌓아온다. 그러니까 정서적 몸짓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상호 간의 의미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 하버마스적인 의사소통은 어떻게 보면 전혀 이런 정서적인 몸짓하고 다른 거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사소통 하다 보면 그런 개인 간의 합리적인 판단이 처음엔 달랐다가 나중에는 합치가 된대요. 근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더 싸울 것 같아요. 자기의 의사소통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분명해지고 점점 좀 더 싸우죠.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더 싸우죠. 반면에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나의 몸짓, 나의 의사소통이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타자는 너무 지나치게 나를 억압하는 타자죠. 근데 이 메를로뽕 띄우면 언어를 통해서 정서적인 몸짓을 통해서 언어에 어떤 약정적인 기호가 생기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의사소통의 어떤 습관이나 쉐마 코퍼렐 신체 도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93페이지 맨 밑에 보다 정확하게 말해 몸짓의 차이는 정서 차이를 범한다. 신체 조직과 관련해서 우연적인 것은 동작만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방식 자체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